일단 이 책인데요. 굉장히 나온 지는 오래되었고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금리나 이런 부분들 다뤘었다면, 근데 결국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선 그 기업을 하나를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고 동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업 분석에 있어서의 기초의 틀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MMN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저자 소개부터 해서 보시면은요, 뭐 요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1947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 컨설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모니터 그룹을 설립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지금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무려 35세에 테뉴어를 받으셨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세계적인 석학 이런 분들은 떡잎부터 다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 이런 분들과 함께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경영 석학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80년대에 경영 전략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서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게 경쟁 전략, 경쟁 우위, 그리고 국가 경쟁 우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쟁 전략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 오늘 이제 요 책이 이 경쟁 전략을 굉장히 좀 쉽게 풀어 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에는요, 굉장히 주식 투자에 접목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경영 전략을 펼치는 기업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연하게 나는 이런 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놓고서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다면 더 좀 뭐랄까요? 좀 근본 있는 그런 기업 찾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기에 참 이 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그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기를 경쟁 전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개별 회사 간의 관계나 행동, 두 번째는 산업의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산업에 작용하는 외부의 압력이라고 해요. 뭐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첫 번째 요 세 가지 중에서는 굳이 그 더 중요성을 찾는다면 두 번째 산업 구조에 대해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더 좋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산업구조 분석에서 이제 5가지의 경쟁 요인을 포토 교수가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이게 뭐 Five Forces 모델이라고도 하고 뭐 Analysis라고도 하고 어쨌든 5가지의 요인이 있다. 그 5가지의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 용이하냐 어떠냐, 즉 신규 진입자의 위협. 두 번째는요,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즉 산업 내에서의 경쟁의 양태가 지금 어떠하냐. 세 번째는 대체품이 위협이 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구매자와의 교섭력은 어떠한가. 다섯 번째는 판매자, 이제 공급자와의 교섭력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 요 5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책에 보신 그림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뭐 산업 내 경쟁을 가운데에다 두고 신규 진입자, 뭐 대체품, 그 다음에 구매자, 판매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보시기에 이 책이 상당히 용이하게 잘 쓰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점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 5가지를 그냥 사실은 책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1번 해가지고서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가지고서 쫙 옆으로 마치 예전에 저희가 마인드맵 이렇게 책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쫙 펼쳐지듯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한번 쭉 읽는다, 공부한다 그런 것보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잘 읽으시려면 투자자 입장에서 잘 읽으시려면 이거를 질문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경쟁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투자자로서 다음에 있는 5가지 큰 항목들을 이제 기업의 주식 담당자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 미팅을 할 때에 질문을 하는 질의응답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좋은 참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들을 한번 질문을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그 내가 투자해야 할 대상 기업과 미팅했을 때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본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규 진입자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죠. 만나 뵙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느냐, 존재를 한다면은 어떤 부문에서 존재한다고 보시느냐, 알려주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대답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게 좀 혼재되실 수도 있거든요. 말씀해 주실 때.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여쭤봐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시면은 지금 그 영위하시는 사업에서 고정 비용성의 항목은 어떤 게 있고 몇 프로 정도고 변동 비용성은 몇 프로고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요걸 좀 구분지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동 비용은 내가 이제 커진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는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는 비용이니까요. 근데 고정 비용은 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비용의 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참고를 하면 이런 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 업계 내에서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뭐 이게 우리의 브랜드냐, 아니면은 고객의 충성도 차이냐,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월등하게 뭔가 다른 게 있느냐, 회사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업계 내에서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느냐. 그 다음에는 이런 거죠. 우리 산업을 만약에 신규 진입자가 완전히 새롭게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이것도 물론 이제 뭉뚱그려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뭐, 땅 사가지고서 건물 짓고 기계 들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홍보까지 해가지고서 안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매처를 변경하는 비용이 높은가요? 뭐 이런 것도 여쭤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죠. 이제 우리 대신에 다른 업체,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생겨났을 때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주는 입장에서, 우리의 고객 입장에서 우리 말고 새로운 곳이 들어왔었을 때 과연 그곳이 우리를 대처하기에 용이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신규 진입자가 들어온다 쳤을 때 유통 채널 확보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뭐그 7번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혹시 지금 정부에서 받고 있는 규제나 제한사항, 제약사항 이런 게 있느냐. 사실요, 미팅을 하다 보면은 최근 이슈 위주로 좀 기업 미팅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위주로 많이 여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리스크 요인 이런 거 놓치게 돼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따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여쭤보면 참 좋은 것 같고 네, 8번 보복 뭐 이런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이런 게 들어와요.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회사를 딱 보고 탐방을 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마진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나거든요. 왜 이렇게 마진이 높지?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데 왜 경쟁자들이 추가로 진입을 하지 않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진이 높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규 진입자의 위협을 이제 아주 그 기초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요. 산업 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가서 질문하지 않고 제가 봐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과연 동업자가 여기서 많은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많은가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성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탐방 가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부분은 이제 정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혹은 이제 회계장부를 보고서도 알 수 있긴 한데 뭐냐면 가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 요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주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우리가 도저히 아낄 수 없는 비용 이런 거는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아마도 이제 그 워킹 캐피탈 거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져야 돼. 뭐 예를 들어 유통 재고 비용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뭐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원부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제품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업계 내에서 어떤 점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여쭤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하고 맞닿아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서 가령 그런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투자해 가지고서 늘려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대한 땅을 가지고서 거대한 투자를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제가 경험할 때 과거에는 이제 연산 30만 대 이상의 공장이 되어야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령 뭐 어떤 경쟁사가 나는 이제 어디다가 10만 대 규모를 일단 짓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기는 일단 저게 BEP 넘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리고 10만 대라고 그러면 향후에 20만 대를 추가로 더 양산하기 위한 부지나 이런 부분들 다 갖춰놓고 추가로 램프업하기 위해서 비용이 나가겠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와의 미팅을 통해 가지고서 또 이 산업에 계신 전문가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경쟁업체의 이지적인 전략이 혹시 있다면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산업도 있거든요. 굉장히 성숙기도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간 산업들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가가지고서 전략은 어때요? 막 가령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작은 부분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차이점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그런 의도로 막 질문을 하다 보면 너무 작은 차이인데 그걸 제가 큰 차이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오판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울리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우수한 경영진이 좋은 전략을 쓴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산업이 성과도 커질 수 있는 산업이냐는 거죠. 그것도 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철수 장벽이란 건데 저희가 진입 장벽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들어가기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경제적 해자가 되게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철수장벽이라 하는 거는요, 뭐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업체들이 이게 너무 수익성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정리하고 나오기가 쉬우면 철수장벽이 낮은 거고요. 그게 어려우면 높은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제 정부가 뭐 그런 규제 산업일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약간 환경이 오염된 산업이에요. 환경을 내가 오염시키며 장사를 한. 그러면 철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럼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투자할 때는 뭐냐면 이제 경쟁사가 굉장히 상황이 나빠졌을 때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황이 나빠졌는데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저 보시기에 저 업체는 상황이 너무 나쁜데 왜 철수하지 않는 건가요? 나 같으면은 팔고 나갈 텐데. 라고 했을 때 알고 보면 그 산업이 철수 장벽이 되게 높다면, 그렇다면 그 업체가 도태돼서 나가서 뭐 예를 들어 경쟁이 완화되니까 마진이 높아질 거야. 이런 기대는 좀 이제 접어둬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은 대체품의 위협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요 3번 질문이 가장 주식할 때 3번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적게 다뤄지고 있기는 합니다. 좀 전통적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투자할 때 여기에서 말한 이제 그 기준들을 따르려고 체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인 거죠, 이 책에. 그래서
그 새로운 산업의 등장, 대체품의 위협이 막 전방위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보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도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대체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제품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대체품, 뭐 이런 게 대체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체 제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요거 이제 제가 한 건데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대체품이 들어오면 기존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정면 대응한다. 가격 경쟁해서 수익률을 희생한다. 혹은 이제 이걸 회피한다. 에이, 저러다 말겠지. 우린 우리의 강점이 있어. 뭐 이러는 거죠. 저는 이게 예신 것 같아요. 쿠팡이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유통업체들이 회피하는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저러다 말겠지. 근데 너무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배우자라고 해서 정면 대응의 영역으로 지금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요, 대체품이란 거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특히 기술 기반으로 해서 대체품이 나오면 이건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들이 그런 거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는 속수무책 당했죠. 근데 반대로 또 디지털 카메라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또 여기에는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빠르게 진보해 나갈 때에는 이거는 뭐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 빠르게 과거 자산을 팔고 새로운 자산으로 넘어가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차량 산업 내에서 내연기관 중심에 있는 곳들은 빠르게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거죠. 아니면 사실 여기에서 내가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다른 회사에다가 이거를 매각을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회사가 보면은 뭐 꼭 한 가지 사업 부문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과거 자산 그런 것들은 빠르게 처분을 해버리고 거기서 마련한 돈으로 나의 미래 자산에다가 투자를 빠르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술 기반의 산업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자와의 교섭력의 차이, 그 다음에는 공급자와의 교섭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뭐 차별화라든지 일단 하나씩 그래도 볼게요. 좀 중요하네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구매자가 집중되어 있어 판매자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A-라는 이제 그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에서 한 40%예요. 그 다음에 뭐 B-가 이제 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5%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은 40%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게 브랜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면 큰 비중부터 나래비를 세워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원가 절감할 때 별로 비중을 차지를 못하니까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경우에는 중요해서 그게 참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불안감이 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 우리가 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구매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나의 제품이 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경쟁력 가지기 힘들겠죠. 굉장히 원가 인하 압박 혹은 거래선을 바꾸겠다는 그런 협박에 많이 이제 휘둘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사실 뭉뚱그려져 총체가 되는 건데, 이제 구매자가 거래선을 바꾸는 비용이 적은가라는 이제 요 얘기 자체가 당연히 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별화되지 않은 걸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좀 비용 외적인 부분들이 또 차지를 할 수도 있는 거다.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두 부분은 결국에는 누가 더 필요하냐의 싸움으로 흘러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일 수 있는 거는 전환 비용이 어느 정도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질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납기를 얼마나 맞춰주느냐, 혹은 고객사 요청에 내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해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시간 차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사실 이제 이 예시는 몇 번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 있는 원래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기업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이런 뒤에 보면 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테슬라에 그 들어가는 차량용에 들어가는 선들 그것들을 전부 다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처음에 이걸 할 수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엄청나게 이 그 고객사 요청에 잘 대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이 자동차를 하는 것이 달랐대요. 어떤 점이 달랐냐고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은 좀 호흡이 길다는 거죠. 하나 모델 만들면 그 다음에 디자인이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고 그게 좀 변화된다 그러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그 와이어링 하네스 납품 업체한테 야 우리 이번에 디자인 도면이 변했어 바꿔줘 그러고 나면 한 달 간간무소식이다가 또 변했어 바꿔줘 요거 한 번 더 해보면 어떤지 나한테 알려줄래? 이렇게 한다고 치면 단순히 예를 들었어요. 테슬라라는 IT 기반의 업체가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너무너무 막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험을. 그러니까는 일주일에도 2번, 3번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처음에 테슬라가 기존에 원래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 하는 업체한테 이거를 맡겼을 때에는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너무 자주 당신의 디자인이 바뀌어서 난 못해드리겠다. 근데 이 업체는 원래 IT 기반이란 말이에요. IT 쪽에 하던. 그건 IT 쪽에선 좀 흔한 일인데 나는 해줄 수 있어. 똑같네 뭐.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 부분에서는 전환 비용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은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구매자일 때냐, 혹은 내가 구매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요소는 사실은 똑같은데 두 개 나눠서 그냥 적혀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CCC의 거의 매니아인데 이걸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 교섭력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현금을 받고 싶죠. 누가 어음을 받고 싶어요.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그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건을 팔 때는 현금만 받고 팔아. 근데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서로 사가려고 해. 근데 내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부자재를 사올 때에는 최대한 돈을 늦게 줘도 돼. 왜냐? 나 아니면 사줄 데가 없거든.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교섭력이 좋은 거겠죠. 그쵸? 이게 바로 그 회전율에 묻어나는 거죠. 내가 물건 팔 땐 현금을 받는다? 그럼 내 현금을 확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잖아요. 그럼 CCC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반대로 내가 돈을 주는 기간은 늘어난다? 이런 기업들은요, CCC가 마이너스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 회사가 교섭력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거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숫자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만나면 자기네들에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막 좋은데 CCC가 경쟁업체보다도 훨씬 길고 단순히 그냥 제조업 평균으로 봐도 너무 길다면 그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전 후방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를 뭐 모든 기업에 가서 여쭤보라고 얘기는 안 드리지만은 하나의 뭐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산업이다. 그러면 그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다 핸드폰이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외주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느냐 줄이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은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통합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다른 뭐 반도체 산업 내에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설비 재료 등에 있어가지고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밸류체인 내에서 또 많은 게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고객사나 공급자 뭐 이런 거에서 판단해 볼 영역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섬유 OEM 하는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사실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원부자재를 다 사가지고서 이제 본인들이
그 봉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은 여기서도 돈을 벌게 보이겠는데 해서 원부자재 산업까지도 여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마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 쪽도 진출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재 쪽 기업들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인데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마진이 엄청 높아요. 근데 매출액은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작아서 마진이 높아 보이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니치 마켓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너무 열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경기가 괜찮을 때에 최상단에 있는 그 브랜드 기업이 요 정도의 비용 자체는 눈에도 안 들어와서 그냥 내버려두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한번 그 산업이 약간의 부침, 어려움, 아니면은 뭐 사이클상으로 경기 사이클상으로 하강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냥 영업이익률로 나래비를 세울 때도 있거든요. 그 이제 브랜드 기업에서 그랬을 때 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CR을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결론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물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요 5가지 모두를 모두 다 대단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산업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것,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좀 짚어서 해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산업구조 분석을 저희가 마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저희가 투자자 입장으로 치환을 해보면, 자, 투자자 입장에 있어서는 기업이 과연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서는 본인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의 오너라면, 경영자라면 나 이렇게 했겠어. 자, 그러면은 2개의 기준이 나온 거죠. 내가 생각한 기준,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 전략. 그러놓고서는 자, 이제 판단해보는 거죠. 둘을 비교해서 과연 이 기업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별로라면 사실은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저 기본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분도 조금 옛날식이긴 합니다. 네. 그게 사실상 2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원가 측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지겠다. 코스트 리더십 전략이 있을 거고요. 2번째는 나는 남들과 다른 걸 만들어서 살아남겠어. 차별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쓰면요. 산업 내 경쟁 업체가 나타나도 원가 우위성으로 이걸 방어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구매자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대응이 되고요. 그다음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 비용이 상승해도 뭐 갑자기 인플레가 와서요.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품에 대해서도요. 내 동업자보다 내가 원가에 우위가 있으니까는 동업자가 먼저 망하겠죠. 더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야, 저기 1등하는 업체 원가 전략 봤어? 너무 대단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장벽도 되겠죠. 단지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예시로서 고려아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퓨머라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아연 전광이나 연 전광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서 파는 걸 하는데, 아연 전광이나 연 전광의 그 순수성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높지가 않아요. 50몇 프로, 뭐 60%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래 같으면 옛날엔 그것들이 버렸는데 얘네는 이제 고려아연은 퓨머라는 설비를 갖춰가지고서 여기에서 은도 캐내고 금도 가지고 오고 맨 마지막에는요 슬라브까지 만들어가지고서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들보다 다른 재련 업체들보다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발견해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즘에 있어가지고서 이거를 투자에 적용을 시켜보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누리동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원가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하나 요즘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원가 우위가 있어도 정체된 산업에 만약에 있다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아진다는 거죠. 성장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원가 우위가 있으면서도 이 회사가 좋은 투자처가 되려면
그렇게 원가 우위로 마련한 훌륭한 현금 흐름을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야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투자하기 어려워진 거죠. 원가 경쟁력, 원가 우위가 있는 기업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회사가 미래 산업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어려운 걸 해야지 또 우수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요,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할 요소들이 많죠. 뭐 제품 설계에 있어서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징을 좀 고객 서비스 쪽에서 혹은 네트워크 유통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차별화라고 하면은 보통은 기술적인 차별화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서비스만 차별화돼도 고객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광고, 브랜드 이미지만 잘해도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기엔 너무 똑같은 걸 하는데 이 네트워크, 유통망에서의 차별화로 또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역시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경쟁 업체가 그러니까 신규 경쟁업체 들어오는데 좀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내에서 타사가 내 거를 이제 타사에서는 이렇게 그 살 수 없는 상품의 특이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구매자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차별화가 잘 되어 있으면 고마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고 뭐 일본과 비슷하지만은 신규 진입 장벽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차별화에 또 너무 막 매몰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주의점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너무 매몰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이익은 언제 볼 거야? 그러니까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차별화가 이제 현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위대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뭐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 한국으로 지금 쿠팡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주의점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사회가 변했어요. 굉장히 저금리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비용이 좀 별것 아닌 걸로 예전에는 자본가가 굉장히 귀하고 자본이 귀하고 앙트레프리니어십을 가진 사업가가 많았던 그러다 보니 자본가가 힘을 가졌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된 거죠. 저금리 사회라는 거는 저성장 사회라는 거고 그 사회에서는 돈은 전 세계에 흘러 넘치는데 그런 아주 우수한 경영진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용이 별게 아닌 게 됐어요. 자금 구하기가 너무 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계속 투자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서 차별화를 발견하는 기업에 대한 거대한 환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집중 전략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집중 전략을 펼칠 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는 방법이 나오는 거는 하나는 집중 전략을 통해서 내가 원가 경쟁력을 갖추겠다. 혹은 집중 전략을 통해서 내가 차별화 전략을 갖추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번과 2번에 가기 위한 이제 그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따른 이제 장단점 이제 주의점 이런 거는 다 뭐 위에 나온 대로 위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집중을 했는데 그 집중해서 찾아간 세분화 시장을 잘못 선택을 했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이거는요. 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택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킬레스건 같은 분야에. 그래서 보시면 특히 소비재 기업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화장품 예를 들어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워낙 대단한 대기업이지만 그들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섭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군데 한 군데에서 카테고리 킬러로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것들이 유행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책의 내용은 거의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5 forces 모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온 거죠. 뭐 투자에 조금 더 접목을 시켜보자면은 어떤 회사를 만났을 때 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할 때 그러시면은 지금 쓰는 전략이 좀 어떤 방향이시냐 뭐 신사업 쪽으로 가시냐 뭐 이건 당연히 묻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사업 내에서는 어떻게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하실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원가 우위 쪽에서 좀 더 나올 게 있느냐
뭐 아니면 우리가 좀 세그먼트를 좀 집중해서 가시려는 계획이냐, 그런 것들이 여쭤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뒤에 내용 중에서 조금 그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두 가지를 따로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과연 진입할 수 있느냐. 요거 계속 이제 경쟁 상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책에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그런 이게 이제 그냥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생각이 돼요. 뭐 돈 될 것 같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오겠지 이러겠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좀 판단이 쉬워지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는 이 업계 없지만 저비용으로 업체 참여가 가능한 그런 곳이 있을까. 두 번째는 업계에 참여함으로써 분명한 뭔가 기존의 산업과의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체라면 들어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회사가 가진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전략의 일관성으로 볼 때 야 여기 들어올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야 저 회사는 보니까는 이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이 좀 예전 책이어서 뭐 최근에 좀 맞지 않다 얘기는 드렸지만 첨단 산업 전략 첨단 산업에 있는 기업이 선택해야 될 전략에 대해서도 적어두신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참고가 될 만하겠더라고요. 5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1번, 2번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산업의 질서를 만들어서 내가 전략적 우위를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첨단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그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즉 어떤 기업도 산업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택해라. 그게 1번. 두 번째는 일단 첨단 산업, 새로운 산업 모두들 처음 해보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잠재, 고객군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라. 내가 지금 하는 전략이 이 기업이 쓰는 전략이 산업의 지금 발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사의 이익을 위한 건지. 근데 초기에는 산업 자체를 키워야 되니 산업 발전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행해라. 근데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점차 자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비중을 늘려나가라. 뭐 이런 뭐 이제 전략을 택해라 첨단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들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는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회사가 쓰는 지금 전략이 정말 산업의 질서를 그러니까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데 들어갈 때 너무 이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걸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엔 파일을 좀 키우세요. 산업 발전 위해서 좀 기여를 해보시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보이면 잘한다. 뭐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의 후기는 짧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내가 걱정 안 하고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기업 고르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찾기에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적혀 있는 것들, 책에 적혀 있는 저 체크 포인트들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모든 거를 통과하는 기업을 찾으시잖아요. 그건 거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지위를 놓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위를 오랫동안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마음 편하죠. 내가 최고의 업체를 골랐으니까는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책에서 나온 요 체크 포인트들은 기업 미팅에서 질문으로 바꾸어서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조금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최근에 나타난 적자를 상당 기간 감내하면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런 기업 트렌드에는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